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입니다. 이 책은 정신분석 전문의인 김혜남 작가의 책인데요. 2008년에 출간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여전히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제목은 30살에게 하는 이야기 같지만 다양한 연령대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현대 경영학의 대부이자 사회학의 거두로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 그는 95살이라는 고령이 되도록 저술활동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 계기가 된 것은 베르디의 오페라였다. 그는 18살 때 베르디의 오페라를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 베르디가 그 오페라를 80살에 작곡했으며 그 후에도 더욱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피터 드러커는 당시의 충격을 되새기며 늘 완벽을 추구했다. 물론 그는 살아가는 동안 완벽이 항상 자신을 피해갈 것임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완벽을 향한 열정은 그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의 원동력이 되었다. 피터 드러커뿐만 아니라 성공한 수많은 사람이 완벽을 추구한 결과 후세에 길이 빛날 업적들을 남겼다. 그러므로 완벽을 향한 열정이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것과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르다. 미국의 코넬 대학 연구팀은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받은 선수들의 얼굴 표정을 주목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은메달을 받은 선수보다 동메달을 받은 선수의 표정이 더 만족스러워 보였다는 점이다. 동메달 선수는 까딱했다간 수상대에 오르지도 못하고 돌아갈 뻔했으니 안도와 함께 만족감이 컸겠지만 은메달 선수는 실력으로는 1등을 못할 것도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승리의 여신의 옷자락을 놓쳐 2등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 은메달 선수는 동메달 선수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유독 한국 선수들에게 더 확연히 드러났다. 은메달을 받은 한국 선수들 중 18은 얼굴이 굳어 있으니까. 동메달을 받은 선수가 은메달을 받은 선수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과는 약간 다른 경우지만 30명 중에 10등만 해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1등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완벽에 대한 추구가 너무 지나쳐 항상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할 뿐더러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 영재 씨가 그랬다. 영재 씨는 32해를 살아오면서 지금껏 이름값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재원이다. 인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를 딴 후 현재는 국내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의 외모 또한 탄탄대로 이력만큼이나 깔끔하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지나칠 정도로 웃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 그는 항상 진지한 표정으로 일에만 매달렸다. 주변 동료들은 그의 추진력과 꼼꼼함에 다들 기가 질린 상태였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것에 이유 없는 반감을 가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작 영재 씨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 만족해 본 적이 없다. 항상 뭔가가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약간의 실수만 해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자괴감으로 괴로워했다. 얼마 전 영재 씨는 오랫동안 공들인 프로젝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별 휴가와 포상금이 나왔고 동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음날 모처럼 받은 휴가 덕분에 늦잠을 자고 일어난 그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제의 성공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깟것 조금 잘했다고 늦잠을 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이처럼 자신에게 너무 완벽함을 요구하면 기쁨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기쁨을 좀 더 만끽해도 좋을 시간에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달리 자아 이상이 높다. 그래서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초라한 자신에 대해 항상 열등감과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영재 씨도 그랬다. 아버지의 욕심은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었고 그 아버지의 눈에 영재 씨는 항상 부족하고 못난 아들이었다. 유난히 성취욕이 강했던 아버지는 똑똑한 아들을 통해 자신이 가난 때문에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고자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 씨를 아주 호되게 공부시켰다. 덕분에 영재 씨는 전교 1등이 찍힌 성적표를 내밀면서도 아버지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이깟 동네 학교에서 1등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야? 전국 등수로 봐야지. 도대체 너 맨날 공부한다고 앉아서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영재 씨는 상을 받고 1등을 해도 별로 기쁜 줄을 몰랐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아버지가 바라는 아들이 되지 못한 데 대한 자괴감으로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의 심한 자기 비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사람 같으면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할 일도 항상 별것 아닌 듯 심드렁해하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반맛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 레지던트 교육기관에서 근무했을 때의 경험이다. 어떤 해에 교육병동장을 맡은 적이 있었다. 내 아래 레지던트가 67명 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15명 가까이 있었다. 아침에 병동 회의에 들어가면 그들은 모두 일어서서 나를 맞이했고 내가 앉은 후에야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내 지시는 곧 그 병동의 법이었다. 이런 작은 조직에서도 보스를 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겠다. 그때 나는 권력의 의지가 인간의 본성이란 아들러의 말에 절실히 공감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승리한 자만이 권력을 차지하고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성공은 이전 세대를 능가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의미가 컸다. 또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평안과 안녕에 기여한다는 도덕적 의미를 지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성공은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띈다. 그러다 보니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고 노력이 부족한 인생의 패배자요, 실패자가 됨을 뜻한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성공을 향해 물불 안 가리고 질주하는 것도 어쩌면 실패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성공에 대한 강박을 낳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어디서건 경쟁을 통해 1인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승리해야만 인생에서 제대로 성공했다고 느낀다. 메디컬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 장준혁의 장인은 이러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누가 술잔에 독을 넣을지 알게 뭐야. 센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센 놈이야. 들여다보면 너나 나나 안 떨어지려고 죽으림 다해 애쓰는 거 똑같아.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만족을 모른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 만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그만 성공으로 기뻐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못한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인간다움을 유지한다. 작은 일에 기뻐할 줄 알고 타인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서로의 부족한 면을 함께 나누고 채워주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웃어 넘길 줄 아는 것이다. 하지만 자아 이상이 너무 높거나 성공 강박증에 걸려 있어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다움이 부족하다. 영화 사랑의 레시피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케이트. 유명한 레스토랑의 주방장인 그녀는 하루 종일 많은 요리사를 지휘하며 최상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열심히 레시피를 보며 요리를 연구할 정도다. 그녀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부주방장 닉이 감히 그녀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한다. 일할 때도 오페라를 즐겨 듣는 닉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늘 웃게 만든다.
삶과 요리에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며 일을 즐길 줄 아는 닉은 금세 주방의 스타로 떠오른다. 케이트는 어느 순간 자신이 주방에 들어가면 모든 이가 웃음을 멈추고 긴장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후 케이트는 닉을 통해 주위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며 일하는 즐거움을 찾게 된다. 당신이 만일 케이트처럼 자신에게 완벽함만을 요구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당신이 추구하는 완벽이 과연 무엇인지, 그 완벽이 혹시 당신을 늘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당신의 부모가 바라던 것은 아닌지, 완벽이란 어떤 인간에게든 애당초 불가능한 것임을 명심하라.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그가 지극히 인간적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이다. 그러니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성취하면 그 기쁨을 충분히 누려라. 그렇게 조금씩 당신 안으로 들어온 기쁨들은 당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당신의 잠재력을 꺼내줄 것이다. 완벽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만족의 기쁨을 누릴 줄 알게 되면 당신은 분명 그전보다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면 성공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니까. 정아 씨는 오늘도 피곤에 지쳐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누웠다. 옷을 바꿔달라는 남자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오는 길이었다. 남자친구는 바쁘다며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던지고는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바쁘기로 치면 자신도 만만치 않지만 이해해주기로 했다.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돼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했을 거라고 여기면서. 정아 씨는 일명 천사로 통했다. 직장에서도 누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발벗고 나서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정아 씨와 똑같은 인물을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에서도 발견했다. 바로 채연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어쩌면 그리도 정아 씨와 똑같은지. 그녀는 누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뜻 자기 돈을 쥐어주고 누가 외롭다고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 술친구가 되어준다. 그런데 이런 여자를 애인으로 둔 남자는 어떨까?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과연 중요한 사람이기는 한 건지 의심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또다시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린 그녀에게 화가 나서 말한다. 우리 그만두자. 세상을 숙제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사람들.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어려운 일은 도맡아 하는 사람들. 사랑을 할 때도 애인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애인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항상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이 아닌 타인의 필요와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언제나 남들이 자신의 희생을 알아줄 거라 믿으며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천사들은 그들이 노력한 만큼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한다. 힘든 일은 늘 도맡아 하는데도 말이다. 왜 그럴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천사를 이용하려 드는 사악한 존재라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천사들 스스로 무덤을 판다. 그들은 무의식 중에 희생을 대가로 애정을 갈구하고 희생함으로써 상대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며 이로써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천사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왠지 편치 않은 감정을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된다. 게다가 앞에 정아 씨처럼 자기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항상 희생만 할 경우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에 익숙해져 의뢰에 그러려니 한다. 천사인이 힘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아해하며 비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불평이라도 할라 치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누가 너보고 하랬어? 네가 좋아서 했잖아 라고 말한다. 정신분석적으로 이런 천사파 사람들은 도덕적 자학증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내면에는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과대 자기와 함께 자기에 대한 강한 죄책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정아 씨도 그렇다. 정아 씨의 엄마는 매우 차가운 사람이었다. 버릇 없어진다고 아이들을 안아주는 일도 없었고 아이들이 아프면 짜증부터 냈다. 맏딸인 정아 씨는 두 동생을 돌보면서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뭐든 열심히 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집안일을 도와도 엄마는 결코 그녀를 칭찬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에게 강한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엄마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한 강한 죄책감을 가졌고 자신이 엄마에게 화를 내는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죄책감을 씻기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했으며 그럼으로써 나쁜 자신을 처벌하고자 했다. 그런데 정아 씨의 자학적 행동 뒤에는 강한 나르시시즘이 도사리고 있다. 그녀의 무의식에는 희생함으로써 엄마보다 도덕적 우위에 서고 남들이 자신을 필요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가지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이다. 만일 당신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면 생각해보라. 혹시 사랑의 거래로 희생을 택한 것은 아닌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희생은 사랑을 대가로 자기를 내주는 모양이 되고 만다. 즉 자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사랑을 얻기 위해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타인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희생에서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 결과 만성적 공허와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진심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희생이 아니라면 내일부터 그만해도 좋을 것 같다. 작은 무역업체 과장인 영우 씨는 오늘도 밤늦게까지 야근이다. 덕분에 그의 부하 직원들도 꼼짝없이 야근을 하고 있는데 불만이 가득한 얼굴들이다. 그런데 그건 영우 씨도 마찬가지다. 9시쯤 되었을까? 아직도 잔뜩 쌓여있는 문서들을 보고 영우 씨가 폭발하고 말았다. 일 좀 똑바로 할 수 없어? 참다 못한 신대리가 한마디 한다. 저희가 못한 건 또 뭡니까? 당신들이 똑바로 하면 내가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어? 나도 일찍 퇴근하고 싶다고. 사실 이런 분위기는 영우 씨에게 거의 일상이나 다름없다. 그는 도대체 요즘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그리 일을 대충대충 하는지, 그리고 왜 그리 틀린 곳이 많은지, 자신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일이 엉망으로 돌아갈 게 뻔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일 외에도 부하 직원들의 일까지 하나하나 체크해야 한다. 그가 부하 직원의 큰 실수를 발견한 적도 분명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표식에 줄을 넣지 않거나 오타가 나거나 표현이 매끄럽지 않은 등 사소한 것들이다. 영우 씨는 일뿐만 아니라 사무실 구석구석 참견하지 않는 데가 없다. 물건이 제자리에 없다거나 수건이 삐뚤어지게 걸려있다거나 하물며 다른 사람 책상이 지저분한 것까지 잔소리를 한다. 우리의 일터에는 꼭 영우 씨 같은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직접 해야만 그나마 안심하는 사람들. 그들은 늘 마음이 편치 않고 긴장 상태에 있으며 항상 분주하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이다. 한편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남에게 일을 시키긴 해도 언제나 좌불안석이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남을 절대 믿지 못하고 자기만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일 진행 속도가 느리다. 꼼꼼한 건 좋은데 틀린 게 없나 확인하느라 때론 큰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남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성과가 그리 좋지는 않다. 모든 것을 직접 해야만 안심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강박적 성향을 보인다.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야만 하고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고 물건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항상 정리정돈해야 하는 이들은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앞에 영우 씨가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 데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그의 어머니에게는 결벽증이 있었다. 매일 쓸고 닦고 정리정돈하기를 반복했고 아이들에게도 그럴 것을 강요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안을 조금만 어질러도 혹독하게 혼냈으며 글씨도 줄을 맞추어 항상 반듯하게 쓰게 했다. 이런 어머니에 대해 영우 씨는 극심한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혹독한 훈련과 강한 금지를 받아온 그에게는 엄격하고 융통성 없는 초자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지나치게 양심적이 되었다. 이런 그에게 부모를 향한 분노는 감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에 분노를 마음속 깊이 억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가라앉을 분노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자꾸만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분노를 처리하기 위해 취소라는 방어 기제를 발달시켰다. 이는 이를 망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최대한 억압하고 그런 충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취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행여 이를 망칠까봐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영우 씨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어쩌지 못하는 상태이기도 하다. 극심한 양가 감정 사이에서 항상 이럴까 저럴까를 고민하느라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다. 그래서 일 처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직접 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은 매우 외롭다. 아무도 믿지 못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런데 타인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언제든지 푹 빠질 수 있는 그무리를 걷는 것과 같다. 언제 빠질지 몰라 항상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로 사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자유 또한 잃어버린다. 세상은 항상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위험천만한 그 어떤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믿지 못할 엉망진창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직접 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면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은 스스로를 믿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과연 당신을 믿고 있는지 말이다. 분명한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한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뢰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므로. 만일 당신이 스스로 선한 사람임을 믿는다면, 당신이 틀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그 틀림을 수정할 능력도 있으며 틀릴 때보다 맞을 때가 훨씬 더 많음을 확신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당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불안과 긴장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그 자리에 자유로움과 넉넉함을 들여놓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상이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험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 믿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살만한 곳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정말 그렇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해온 K군. 그는 졸업 후에도 수년을 고시원에서 수험서를 파며 보냈으나 매번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올인했던 시험조차 실패로 끝난 어느 겨울, 그는 아무도 모르게 한 중견기업에 입사했다. 좌절의 끝에서 시작한 사회생활이었지만 그는 맡은 업무에서 의외의 재미를 찾았고 하는 일마다 성과도 높았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일하는 상사들 모두 그에게 만족감을 드러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진작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야지. 그동안 뭐 하다 이제 왔어? 그러나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K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신입사원으로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가 목에 걸렸고 그럴 때마다 고시원에서 섞인 수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다. 도대체 난 그 황금 같은 20대를 뭐하고 보낸 거지? 차라리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걸. 그랬으면 지금쯤 벌써 몇 년 차야. 더 이상 생각하기 싫은 듯 눈을 질끔 감아버리는 K. 그러고 보면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도 그 빌어먹을 고시 때문이었다. 여자친구는 취업을 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죽어도 고시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곧 헤어짐의 이유가 되고 말았다. 만약 그때 취업을 했다면 여자친구와 결혼에 골인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K에게 고시를 준비했던 6년의 세월은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할 공백의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나긴 수험 생활을 통해 그는 집중력과 끈기와 근성을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떨어져도 다시 도전했던 몇 번의 경험을 통해 그는 뭐든 두려워하기보다 일단 부딪혀보자는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자명한 사실은 그가 공부하며 섭렵한 무수한 지식이 그의 정신을 살찌웠다는 것이다. K는 강남의 큰 병원을 개업해 승승장구하고 있는 내 대학 동기를 떠올리게 했다. 그 친구는 어려운 환경에서 각종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가며 의과대학을 어렵게 졸업했지만 지금은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병원 원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병원이 잘 되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소리가 똑같다. 진작 개업하지 않고 먼저 번 병원에서 월급 받으며 허비한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슈, 당신이 이제야 개업을 한 건 그 전까지 당신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지. 그 전에 개업했다면 이렇게 성공하긴 힘들지 않았을까? 먼저 번 병원에 있으면서 당신은 계속해서 실력과 경험을 쌓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려온 게지. 또 알게 모르게 병원 경영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했을 테고 마음의 준비도 했을 거잖아. 만일 5년 전에 당신이 개업한다고 했다면 은행에서 선뜻 그 돈을 빌려줬겠수? 뭘 믿고? 그러니 시간을 허비했다는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하시구려. 나 역시 직장에서 독립해 병원을 개업한 경험이 있다. 8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국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곳에서 12년 동안 일했다.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니며 그만두겠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나 또한 사람인지라 억울하거나 그냥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입버릇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에이, 그냥 그만둬버릴까 보다. 그러나 그 말은 직장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실망하는 가운데 속이상의 한숨처럼 내뱉은 말이었을 뿐 진짜 그만두겠다는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턴가 나의 내면을 두드리는 소리는 그만둘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듯 절실했다. 나는 항상 똑같은 생활에 지쳐 있었고 의사지만 공무원이기도 한 신분 때문에 처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업무들에 넌더리가 났다. 한편으로 환자를 보는 것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고 그 즈음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많은 환자를 의뢰받고 있었다. 나는 결국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일단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나니 나의 청춘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곳이 애틋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툴툴대며 다녔던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는지도 깨닫게 되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나는 그곳에 빚을 진 사람이다. 그곳에 12년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줬으니 말이다. 그렇게 고마움을 안고 나는 정든 직장을 떠났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돌이켜봐도 그때만큼 적기는 없었던 것 같다. 그 일로부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음을, 준비가 되어야만 비로소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때때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건 아닌지 초조해한다. 내가 할 일은 이게 아닌데 더 나은 곳이 분명 있을 텐데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자신을 탓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쓸모없는 시간은 없다. 당신의 이성은 떠나라고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주저하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아직 주변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건 아닌지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다시 한번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답은 당신 안에 있을 테니까. 현대인들은 권태를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직장이나 결혼 생활이 권태롭게 느껴지면 뭔가가 잘못된 거라고 더럭 겁을 낸다. 하지만 권태로움은 우리 인생의 한 조건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에 권태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권태의 시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당신이 권태로워하고 있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많은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분석하고 통합하며 소화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권태로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즐겨라. 너무 오래가지만 않는다면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음을 말이다. 누구나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남들과 비교하는 말일 게다. 만약 엄마가 성적이 왜 이 모양이니? 공부를 하긴 한 거니? 라고 야단치면 속은 상하지만 미안한 마음도 조금 든다. 그러나 네 동생은 공부 잘하는데 넌 어째 동생만도 못하냐? 라고 말하면 미안한 마음이 눈꽃만큼도 들지 않는다. 그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만 생겨날 뿐이다. 해마다 어린이날 행사로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바라는 점을 물어보면 어김없이 1위로 나오는 것이 있다.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비교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으면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버릇이 있다. 옷차림을 비교하고, 차종을 비교하고, 학력을 비교하고, 집의 크기를 비교하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외모와 수입을 비교한다. 하다못해 손에 든 떡의 크기마저 비교하기도 한다. 이렇게 끝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심리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근거한다. 그럼으로써 남들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더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이런 비교 심리는 거의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나서 한참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갓난아기로 있어야 한다. 이에 비해 언니 오빠는 나보다 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형제자매는 우리가 태어나 최초로 맞는 일생일대의 적이다. 만약 내가 첫째로 태어났다고 해도 비교 대상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나타나더니 엄마의 품과 젖을 빼앗고 온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앗아간다. 그러면 동생이 얄미울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카인이 동생인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살인을 저질렀겠는가. 이렇게 시작된 비교는 일생을 통해 지속된다. 비교 심리가 본능적이라는 견해는 심리 실험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디데릭 스테이플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인물 사진을 보여주었다. 0.1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은 시킨 것도 아닌데 사진 속의 인물과 자신을 비교했고 그 결과는 흥미로웠다. 아인슈타인의 사진을 무의식 중에 본 학생들은 광대의 사진을 본 학생들보다 자신을 덜 똑똑하다고 느꼈고 매력적인 외모의 스타를 본 학생들은 일반인을 본 학생보다 자신을 덜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 실험은 우리의 뇌가 무의식 중에도 끊임없이 비교 활동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본능적인 비교는 30살이 되어도 계속된다. 30살은 그동안의 준비와 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어 나타나는 시기이자 또 다른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무척이나 치열하다. 누가 더 능력 있으며 누가 더 먼저 위로 올라가는지, 누가 더 결혼을 잘하며 누가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지 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일이 많아진다. 그런데 비교가 지나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타인과 비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내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다. 그래서 과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함으로써 확인하려 한다. 또한 이들은 해결되지 않은 형제간 갈등으로 매사에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고 이기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럴 때는 비교하는 버릇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는 비교가 경쟁심을 촉발시켜 스스로 더욱 분발하게 되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비교는 도전 정신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쁨을 앗아가 버린다. 왜냐하면 비교의 늪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든 남들 눈에 잘 보이는 게 급선무가 되어 내가 자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에만 매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새로운 것, 더 노력해야 하는 것 등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친 비교는 무척이나 고단하고 비생산적인 인생을 초래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만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고유한 것으로 비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기 위함이 아니다.
그저 인생을 더 느끼고 더 즐기고 행복해지면 된다. 그러니 안 그래도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마당에 비교의 버릇을 또 한 번 덧대려 하지 마라. 이 책에서는 당신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방황하고 있지만 이 방황은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의 결정과 판단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많은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걸음 내디뎌 볼까요?